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조성욱 신입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갑질 등 부당행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재계는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조성욱 신입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첫날 갑을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단가 깎기, 기술 도용 문제 해결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여야 합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한 공정 경제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이 아니어서 공정위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 5조 이하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조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서 당면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위 최대 현안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1년 6개월째 미뤄지고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 고발권의 폐지를 놓고 검찰과 그 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조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재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11일로 엿새째입니다. 국립암센터 개원 이후 첫 파업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노사는 11일 다시 교섭에 나서지만 타협점을 찾을지 불확실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가 텅 비었습니다. 병실은 문이 잠긴 채 폐쇄됐습니다. 파업으로 간호 인력이 손을 놓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난 겁니다. 입원 환자는 52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외래 진료와 항암 주사 치료 역시 환자 수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사 한 번 맞으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노사는 임금 1.8%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시간 외 수당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임금 1.8% 인상 외 수당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한편 정부에는 중재를, 노조원들에겐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재반 사정을 정부에 호소했고 올해 문제가 되는 시간의 수당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간곡히 요청드리고 노조 역시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보건복지부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 어느 병원에서 임금 교섭을 할 때 시간의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0.45% 정도 임금 인상 효과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노사는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추석 전에 협상이 타결될지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KTX와 SRT 객실 승무원 600여 명이 11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으로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까지 엿새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은 승무 경험이 있는 직원 등 500여 명을 투입해 열차 내 고객 안내에 나서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46만 3천 명 늘어난 2017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도 61.4%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5천 명 줄며 8월 기준으로는 6년 만에 최저였고 실업률도 3.0%로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1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빅데이터를 토대로 직장인들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장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고용노동부가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빅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의 체류 시간이 하루 평균 13.5분 줄었습니다. 어떤 업종이 몰려있느냐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 몰린 광화문에선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39.2분 크게 줄었지만 IT 업체가 많은 판교는 9.7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사 당시 똑같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금융사 밀집지인 여의도에서는 근무 시간이 9.9분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이 몰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선 오히려 0.6분 늘었습니다. 퇴근은 대체로 빨라졌지만 출근 시간은 지역별로 좀 달랐습니다. 광화문, 여의도에선 전보다 더 늦게, 판교와 디지털 단지에서는 더 일찍 출근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IT 쪽에서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경향들이 조금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가와 문화, 자기개발 업종의 카드 이용액은 평균 18.3% 증가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몰린 종로구 등에선 관련 매출이 줄어 주로 집 근처에서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흥업종 소비도 판교에서 18.4% 감소하는 등 직장 인근에서는 대체로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우리나라 하늘길인데 일본의 통제를 받는 곳이 제주도 남쪽에 있습니다. 통제하는 나라가 다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자고 정부가 일본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비협조적입니다. 아예 관제권 환수에 나서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제주 남단에서 2대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할 뻔한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비행기가 급강하해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이렇게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건 두 항공기를 관제하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 남단 하늘길은 엄연히 한국의 비행정보 구역이지만 관제권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없던 1980년대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중재 아래 항로가 설정되면서 관제권을 고도에 따라 나눈 건데 좁은 항로에 많은 항공기가 몰리면서 사고 위험은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제주 남쪽 하늘길을 넓히자고 제안했지만 당사국인 일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의 응답을 회피하다가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이카오 규정에 따라 각 나라의 비행정보 구역에선 그 나라가 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되지만 우리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옛날부터 해야 되는 거를 사실은 안 한 거죠. 우리 비행정보 구역인데 우리가 관제를 못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은 거죠. 정부는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0년 동안 비행 환경이 급격히 달라진 만큼 관제권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적격 인수 후보로 4곳이 추려졌습니다.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곳은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사모펀드 KCGI, 또 다른 사모펀드 스톤브릿지 캐피탈 컨소시엄입니다.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투자자는 이달부터 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SK와 한화 등 대기업들이 예비 입찰에는 불참했지만 본 입찰에서는 인수전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던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지난달 순유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합한 증권 투자 자금이
5억 2천만 달러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채권 자금은 14억 3천만 달러 순유입됐지만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주식 자금이 19억 5천만 달러 순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달 탐사용 궤도선 발사를 2022년 7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7개월 연기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우주 탐사 사업인데요. 기술적 한계 때문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내년 말에 달 궤도를 도는 탐사용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달 궤도선 개발 일정을 19개월 연장하고 목표 중량을 678kg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 기술력으로 볼 때 애초 목표로 한 550kg의 위성 중량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중량이 무거워진 만큼 애초 계획한 임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위성 궤도를 수정해 최적화하면 1년간 활동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에 290억 원가량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와 발사 대행 업체인 스페이스X에 지불하는 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후발 국가로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프로그램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 궤도선을 이어서 달 착륙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007년 수립된 달 탐사 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 2020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구소련과 미국 등 6개국이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 탐사선이 달 궤도에 오르면 달의 지형 관측과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달 표면에 탐사선을 보내는 2단계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기가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비 변화에 맞춰 다양한 소형 과일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나무 위에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언뜻 보면 일반 사과와 다르지 않은데 다른 사과와 비교하니 확연하게 작은 게 느껴집니다. 탁구공만한 크기의 이 사과는 올 추석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장에 출하됐습니다. 큰 과일들을 사서 나눠서 쪼개서 먹었는데요. 최근에는 작고 껍질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고 1인 가구가 늘면서 포도나 딸기, 체리, 방울토마토 등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농촌진흥청이 과일 소형화를 위해 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크기가 일반 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황금배는 올해에만 12,500톤이 생산돼 국내에 공급된 건 물론 미국, 캐나다 등에도 수출됐습니다. 최근 개발된 씨 없는 포도 홍주 시들리스와 샤인 머스켓도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데다 당도가 높아 생산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 여기에 겨울과 봄에만 먹을 수 있었던 딸기가 올가을 처음으로 출하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작은 과일 소비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껍질째 먹는 그 과일들은요, 그 껍질 속에 다양한 성분의 비타민,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은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런 작은 과일 품종 개발과 함께 품질 향상 연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뜻인가요? 갑작스런 물가 하락 역시 경기에는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통계청은 지난 8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에서 8월 누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6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1월에서 8월 누계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1999년 그리고 2015년에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때도 0.6%까지는 올랐던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였는데요. 그런데 지난달엔 아예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04%가 줄어든 수치를 기록한 거죠. 네, 저물가 태세를 유지하다가 아예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네요. 이유는 뭘까요? 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기저효과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엔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11.4%가 하락한 거죠. 참고로 올해도 무더위가 심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폭염 일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 찾아온 링링을 제외하면 올해 기록적인 태풍은 없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엔 석유류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올해는 석유 가격도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농산품과 석유류는 가격이 하락한 전체 품목에서 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지나치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물가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교복값 안정화, 또 무상급식 등의 정책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11월부터 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물가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장을 보러 나가면 물가가 떨어졌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체감 물가는 오히려 높아진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의 기준인 소비자들의 8월 물가 인식은 2.1%로 통계청이 집계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1%포인트 높았는데요. 이러한 물가 인식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격차는 2.1%로 나타났던 2013년 10월 이후 6여 년 만에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통계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서의 간극이 크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를 조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는 일상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60종의 가격 변화를 평균해서 반영하는데 체감 물가는 개인이 자주 접하는 몇몇 품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동차나 냉장고와 같은 높은 가격의 물건은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과거 구입 당시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서비스 물가가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원인도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통계청에서 물가가 낮아졌다고 발표를 해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계청의 발표대로라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으니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도 늘어서 소비가 증대돼야 하는데 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높아졌으니 저물가 현상에 저소비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물가, 저소비 현상이 계속되면 디플레이션 위기가 겹치며 경기 침체는 물론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저물가, 저소비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선책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석 맞이 준비로 장을 보며 한숨을 쉰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라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죠. 때문에 장바구니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질 테지만 그래도 한가위만큼은 가족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난 뒤 보다 나은 해결책이 나오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